너 지금 제정신이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차림으로 앉아있어. 적막하던 장례식장, 향 연기만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그 무거운 공기를 단칼에 베어 넘긴 건 제 친정 오빠의 서슬퍼런 고함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 제 영혼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친정 오빠는 손을 부르르 떨며 상복 대신 화사한 핑크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제 며느리 유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물건을 며느리로 들였냐며 조카인 제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대노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며느리라는 그 아이 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고쳐매며 새로한 네일아트가 혹시나 찍혔을까봐 연신 손톱 끝을 살피더니 제 아들 뒤에 숨어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어제 강남에서 예약 겨우 잡아서 30만 원 주고 한 거예요. 상복 입다가 긁히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 향냄새 맡으면 어지러워요. 저 그냥 뒤에서 손님들 오나 안 오나 체크만 할게요. 그 일 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30해를 넘게 같이 산 남편, 제 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 사람이 차디찬 영정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데 그 영정 앞에서 며느리라는 아이는 손님 맞이는커녕 구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명품 쇼핑몰이나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지옥여 맡기며 참아온 제 인내가 그 아이의 뻔뻔한 눈빛 하나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10년을 참고 참았던 며느리를 단 3분 만에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로 했는지 그 기막히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내내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슴을 치시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사이다 반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홀로 남은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이 악질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이 판 구덩이로 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 애니까 조금 부족하고 되바라져 보여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고 가르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유리의 친정아버지가 작은 중소기업을 한다며 어깨에 힘을 주고 기세등등할 때도 저는 그저 우리 애가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인 건 우리 아들의 행복 하나뿐이었지요. 결혼할 때 제가 해준 아파트 전세금 5억, 그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엄동설안에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통에서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국밥 배달을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갈라져 피가 나도 수건으로 동여매고 뛰었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 소리 들어가며 무릎에 물이 차고 시리도록 바닥을 닦으며 모은 돈입니다. 한여름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국물을 우려냈고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져 나중엔 지문조차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 귀한 돈, 제 살점 같은 돈으로 집을 해줬더니 유리가 첫날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이런 낡은 동네는 처음 와봐요. 아파트 브랜드도 요즘 애들 선호하는 곳도 아니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아빠 사업도 요즘 좀 휘청거리니까 그냥 제가 참아야죠 뭐. 고맙다는 말 대신 참아주겠다는 그 비아냥이 가시처럼
제 심장에 박혔지만 저는 그때도 그저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웃음 하나 지켜주겠다고 저는 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유리는 자기네 집부터 가야 한다며 저희 집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남편과 둘이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을 부치고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오면 따뜻한 밥 먹여 보내야지 싶어 갈비까지 재워놓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핸드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은 차례도 지내고 손님도 많아서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님 댁은 그냥 두 분이서 대충 지내셔도 되죠? 요즘 누가 차례도 없는 명절에 다 모여요? 서로 피곤하게.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 당당한 목소리에 남편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생일날엔 또 어떻고요? 유리는 자기가 고급 뷔페를 예약했다며 온 가족 앞에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산할 때가 되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요. 아님 집에 두고 왔나? 어쩌지? 오빠, 자기가 내면 안 돼? 아들놈은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물쩍대고 결국 제 지갑에서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 닦으러 화장실 가면서 그러더군요. 제가 예약이라도 했으니 어머님이 이런 곳에서 생일 대접받으신 거예요. 돈은 원래 생일인 사람이 내고 대접하는 게 예의라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호의는 당연한 권리이고 제 배려는 그저 수탈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도려낸 건 제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사투를 벌이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아버지를 보고도 유리는 단 한 번도 병실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병원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면 비싼 옷은 세탁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병원 공기 마시면 트러블이 나요. 저 대신 아가씨나 오빠 보고 있으라고 하세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옷 걱정, 피부 걱정이나 늘어놓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 앞에서 제가 밤을 꼬박 새우던 날 화장실에 가려다 비상계단 쪽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모양이더군요. 엄마, 시아버지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니, 아싸리 빨리 돌아가셔야 상속세가 적게 나오지. 어설프게 버티면서 병원비만 더 쓰면 결국 우리한테 올 돈만 줄어드는 거잖아. 안 그래? 그리고 그 영등포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거 내가 남편 꼬드겨서 미리 내 이름으로 증여받으라고 했어. 그 노인네 숨만 끊어지면 이제 우리 집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채업자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괴물의 소리였지요. 제 남편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남편의 남은 숨통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인생의 끝자락이 저런 인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 남편은 끝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동고동락하며
제 구분 등을 유일하게 토닥여주던 제 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며느리의 그 꼴을 보십시오. 검은 옷은커녕 화사하다 못해 눈이 부신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두르고 신부 화장보다 더 정성 들인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등 뒤로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이 집 며느리 맞아? 미친 거 아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시아버님 장례식에 저게 사람 자식의 돌이냐고. 모자란 제 아들놈은 옆에 서지 마누라 비위 맞추느라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손님들에게 절 한 번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더니 급기야 제 친정 오빠가 참다 못해 호통을 치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외삼촌, 아버님 돌아가신 게 제 탓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됐지 왜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세요? 저희 집에서 공주처럼 자란 귀한 딸이에요.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오빠 가자. 그 말을 뱉으며 제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나가려는 유리를 보며 저는 조용히 아주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휴게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러나 끝까지 쓰고 싶지 않았던 제 마지막 단죄의 수단이었습니다. 유리야, 잠깐 서봐라. 제 낮은 목소리에 유리가 멈춰섰습니다. 내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자동차 부품 공장, 요즘 많이 힘들지? 지난달에 부도 위기라 사채까지 끌어 쓸어 다닌다는 소문, 내 귀에도 다 들려오더구나. 유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 부지의 건물주가 누구인지 너는 영영 몰랐겠지? 내 아빠가 임대료 8개월치가 밀려서 당장 내일 길바닥으로 쫓겨나기 직전이라는 사실도 말이야. 저는 남편이 임종 전 제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정권위임장과 제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아 산 그 공장 부지의 소유권 서류를 유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내 아빠 공장 건물주,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5억짜리 전세 아파트,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바보라서 너희 거짓말 다 믿어준 줄 아니? 오늘 오전부로 그 집 매매 계약서 썼다. 잔금 치렀으니 당장 내일이면 새 주인 들어올 거다. 유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미친 듯이 뒤적거렸습니다. 제 아들도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장인어른 공장은 또 왜요? 저는 그 더러운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 마누라가 내 아버지를 시체 취급하며 돈으로 환산하고 모욕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며 방관한 너도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내일부터 그 아파트에서 짐 빼라. 안 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고 내장인 공장도 당장 비우라고 내용 증명 이미 발송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사랑이었지만 너희가 나에게 준 건 비수였어. 이제 그 칼날이 내장인 가슴에 그리고 내 목구멍에 꽂히겠구나.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슬퍼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공장 날아가면 저희 아빠 정말 자살할지도 몰라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유리가 제 무릎을 잡고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화장이 눈물에 번져 괴물 같은 몰골이 되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손을 걷어냈습니다. 경황 없다는 애가 손톱 망가질 걱정에 상복도 못 입겠다 했니? 돈줄 끊긴다니까 이제야 눈물이 나오나 보구나. 내 아버지가 자살을 하든 말든 그게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내 남편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내 아빠 공장 사정 걱정하며 나한테 뒷수습 부탁했는데 너는 가분의 영정 앞에서 쇼핑몰이나 뒤적거렸잖아. 늦었어. 내 인생에 너희 같은 괴물들은 이제 없다. 저는 장례식장 보안 요원들을 불러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곡소리 대신 유리의 비명과 아들의 허망한 외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제가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남편 장례식 날 자식을 쫓아낸 비정한 엄마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내려간 기분입니다. 자식이 우상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저런 늑대 같은 자식들에게 뼈까지 씹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남은 장례를 오롯이 제 힘으로 치르려 합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도 저 자식들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 이제 편히 가. 나 이제 당신이랑 못 해본 거 다 하고 살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게. 당신이 남겨준 이 재산, 저런 것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깨끗하게 쓰다가 갈게. 여러분, 제가 내린 결정이 너무 지나쳤나요? 돈이 권력이 되는 이 씁쓸한 세상에서 결국 나를 지키는 건 허울 좋은 효도 계약서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경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홀로 남은 저에게는 여러분의 위로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